디지털 환자와 소셜 네트워크, 모바일 헬스에 대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세한 부분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비자 건강 정보학이라는 그 분야를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자, 소비자 건강 정보학이란요, 영어로 Consumer Health Informatics라고 합니다. CHI라고 하고요. 건강정보학 분야 중에서도요, 건강정보 시스템 및 그 적용에 관련 있는 의료 소비자, 그러니까 환자, 그리고 의료진, 그리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상호 관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분야에는요, 환자 참여, patient engagement, 그다음에 디지털 헬스케어, 그다음에 개인 건강 기록, 환자와 의료진 간의 의사소통, 소셜 네트워크 등이 포함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우고자 하는 것들은 다 모두 소비자 건강 정보학의 분야에 포함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건강, 그러니까 환자를 환자로만 보지 않고 의료 서비스를 소비하는 소비자로 보는 조금 더 넓은 맥락의, 그리고 예전에 의료진과 환자가 조금 상하 관계로 인식되었다면 동등한 위치에서 의료 소비자와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서 인식되는 그러한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소비자 건강 정보학에 포함되는 하나의 분야로서 환자 참여가 있다고 했었는데요. 그쵸? Patient Engagement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뭐 환자 활동, 아니면 환자 가족 돌봄 중심이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료에서 Patient Engagement는요, 환자 중심의 의료예요. 그러니까 의료진의 중심이 아니에요. 의사나 간호사 중심의 무언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환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의료의 질 향상 및 환자 안전의 향상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다른 말로는 참여의학이라는 말로도 설명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자와 의료진이 대등한 위치에서 환자는 이제 수동적으로 의사나 간호사가 이렇게 오더하는 대로, 그다음에 시키는 대로 약만 먹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환자도 의료진과 동일한 위치에서 자신의 건강 정보를 공유하고 능동적으로 이제 액티브하게 수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신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참여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WHO,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요, 환자 참여가 건강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말을 했고, 인간 중심의 안전한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비자 건강 정보학의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개념으로는 바로 디지털 헬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디지털 헬스라는 거는요, 건강 정보 기술을 의미하고요. 이 안에는 어떤 게 포함되어 있냐면 모바일 헬스를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어떤 이런 모바일 기기로 건강 관리를 하는 MLS, 아니면 이렇게 애플워치라든지 샤오미 같은 것들로 건강 관리를 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웨어러블이 꼭 시계 형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옷 형태로 EKG를 재주는 옷 형태의 어떤 웨어러블 디바이스도 있을 수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이제 텔레헬스, 원격 건강, 그다음에 텔레메디슨, 진료를 이제 원격으로 볼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퍼스널라이즈 메디슨,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단편적으로 당뇨다 그러면 다 동일한 약을 먹는다 이렇게 했다면, 요즘에는 그 환자의 뭐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그뿐만 아니라 요즘엔 유전체 분석을 하죠. 그래서 유전체 분석에 따라서 이 환자의 경우에 이 약물은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이 약물이 잘 들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한다면 이 환자에게 맞는 약을 선택해서 주는 거죠. 네, 이런 것들도 하나의 메디슨, 그러니까 맞춤 의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기술들은요, 건강 정보에 기반해서 더 나은 결정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이제 선택이에요. 결정이에요.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제 무언가 할 때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더 많은 결정을 할 일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어떤 약을 써야 할 것이냐, 어떻게 치료를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선택을 했을 때 디지털 헬스를 이용해서 모바일 헬스나 웨어러블이나 이렇게 맞춤 의학 같은 것들로 환자에게 어떤 것이 더 잘 맞는지 알고 있다면 우리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더 나은 결정을 하는데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질병 치료 외에도 질병 예방이라든지 조기 진단 같은 것들을 도와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헬스를 사용해가지고 케어를 제공하는 것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이것 또한 어느 정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자,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김원성 교수님의 발표 자료에서 들고 온 것인데요. 디지털 헬스 케어의 정의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전에는요, 디지털 헬스 케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의료진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로 데이터를 측정하고, 예를 들어 혈당을 측정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저장하고 어떤 앱으로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의학적 자문이 필요하다. 그것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 예전의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생각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의료기기로 데이터를 측정하고 저장한 다음에 그것을 데이터를 분석하고 판독하는 것은 그 플랫폼 자체에서 빅데이터 자체에서 AI 자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어느 정도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그러면 교수님 더 이상 의료진이 필요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그런 건 아니죠.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판단하는데 여러분들의 의료진들의 어떤 경험에 기반해서 그리고 의료진들이 만든 에비던스에 기반을 해서 이런 것들을 알고리즘화 해두면 매번 의료진이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이렇게 소비자 건강 정보학이라는 것이 이제 대두가 되고 디지털 헬스케어가 활용된 이유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맹인과 코끼리의 우화를 한번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맹인들이요. 이제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들이 코끼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면 코끼리가 워낙에 크잖아요. 그러니까 각 부분에 이제 맹인들이 이렇게 접근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져보고 설명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코 쪽에 붙은 사람은 뭔가 코끼리라는 건 길다네 라고 할 거예요. 부드럽고 길다란 것 같아 라고 할 건데 여기 상하에 붙은 여기 맹인분은 굉장히 딱딱하고 길쭉한 것 같은데 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머리 쪽에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돌처럼 우람하고 편편한 것 같아 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자신이 어디에 위치했냐에 따라서 코끼리를 다르게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게 코끼리의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코끼리의 일부만 보았을 뿐이에요. 그것을 모두 합친 게 코끼리예요 라고 말해주기 전에는 이 맹인들은 자신이 보고 막 느낀 것이 코끼리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다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죠. 자, 이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현대의학은 약간 요즘 이런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어디가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머리 아픈 쪽에만 가서 보고 피부가 아파요. 피부과에 가요. 그리고 만약 눈이 아파요. 안과에 가요. 다리가 아파요. 정형외과 가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려는 노력보다는 그분의 아픈 그 부분에 집중해서 의학을 제공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한 사람인데 이 모든 게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 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단계, 그 다음에 조각조각의 사람을 내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현대의학의 약간 약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 근데 이거랑 소비자 건강 정보학이 무슨 상관이죠? 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우리가 의술은 점점 발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조금 더 깊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파고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과, 외과, 그다음에 응급의학과, 그다음에 내과 중에서도 호흡기 내과, 이렇게 세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문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환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전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한데, 물론 그것이 병원이나 의료진의 주도하에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환자에 대해서, 그 다음에 환자의 전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히스토리칼 한 것까지 가로와 세로를 모두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건 누가 나서야 하냐? 바로 환자라는 거죠. 환자가 직접 본인이 나서서 제가 이거 머리가 이랬었고요. 제가 만약에 피부가 문제여서 갔을 때라고 하더라도 제가 당뇨가 있고요. 왜냐하면 병원끼리 또 EMR이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병 치료의 주체자인 환자가 이런 것들을 직접 이야기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가장 객관적인 데이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가 어떤 데이터를 모으려다 보니까 이걸 다 노트로 쓰기는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헬스라는 어떤 디바이스의 도움을 받아서 환자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 이것을 이제 보기 좋게 시각화하고 그리고 의료진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서비스들이 나왔다. 디지털 헬스케어의 하나의 필요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환자가, 우리가 의료진 자체도 환자를 전체적인 한 사람으로서, 전인적인 사람으로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히스토리를 볼 수 있는 하나의 바구니가 필요했고, 그 바구니 안에 데이터를 어떻게 담냐에 따라서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 보기 좋은 데이터, 두 가지를 이제 모든 걸 이제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디지털 헬스케어고, 그것을 위해서는 환자가 주체적으로 무언가 앞선에 나와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 건강 정보학이라는 것이 대두되고 강조되고 앞으로도 계속 강조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환자들이 본인의 데이터를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데이터만으로도 만들어서 가상의 환자를 만들 수 있겠구나. 키 얼마, 몸무게 얼마, 성별 그다음에 두통이 있고 없고, 당뇨가 있고 없고, 이런 것들의 정보로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아바타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것을 개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사용된 단어가 바로 디지털 환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디지털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환자의 CT나 MRI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수집된 모든 건강정보 데이터를 합쳐서 이제 컴퓨터상의 하나의 환자를 만들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에서 바로 이제 디지털 환자라는 말이 이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소비자 건강 정보학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소셜 네트워크예요. 네. 왜냐하면 의료진은 이제 전문가니까 그나마 혼자서 무언가 이렇게 치료를 선택하고 할 수 있겠지만, 그조차도 이제 의료진들도 컨퍼런스도 하고 학회도 하고 가이드라인도 만들면서 어떤 가이드를 담아가죠. 근데 이제 소비자들께서 이제 무언가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려다 보니까 어떤 네트워크망이 필요한 거죠.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자신의 경험을 공유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신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이것이 맞는 것인지 맞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나는 같은 질환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경험은 하지 못했지만 그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을 함으로써 내가 이런 것들을 경험할 또 나중에 당황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도 이제 배울 수 있고,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쉐어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쉐어할 수 있는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쉐어뿐만 아니라요, 의료 소비자들이 의료진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요즘에 보통 다 이제 검색을 하고 오죠. 그래서 보통 외래 예약 전에 거의 90% 정도의 환자가 인터넷 검색을 하고요. 그다음에 소셜 네트워크에 공유한 의료 정보를 신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셜 네트워크가요, 카카오톡도 있고, 밴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어떤
뭐 커뮤니티 같은 것도 있겠죠. 뭐 질환 관련 커뮤니티, 그런 온라인에 올라온 것들을 이제 보통 찾아보고 그런 것들을 대부분 많이 신뢰하고 간다는 거죠. 그리고 41% 정도가 소셜미디어에서 얻은 정보가 의료 제공자를 선택하는 거에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이제 병원의 후기라든지 어떤 진료를 받은 의사 선생님, 그 다음에 그 병동의 간호사 선생님들에 대한 그런 피드백 같은 것들을 환자들이 온라인, 보호자들도 함께 온라인으로 그런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자신이 어떤 의료기관을 선택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을 이제 한번 알아보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의료기관에 갈 것이냐, 그다음에 어떤 수술이나 어떤 치료법을 선택할 것이냐에 결정을 하는 것이 바로 그분들이 찾아본 네트워크라든지 인터넷에서의 정보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소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이 서로 소통하는 소셜 네트워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제 의료진 간의 소셜 네트워크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환자와 의료진 이제 인터넷상으로 만나서 이제 소통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환자 간의 소셜 네트워크라고 한다면 제가 이 예시를 여러분들께 반드시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Patient Like Me입니다. Patient Like Me는요, 거의 굉장히 시초의 환자 간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고, 지금도 굉장히 큰 규모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요. Patient Like Me는요, 환자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고요. 2004년에 시작됐어요. 굉장히 빨리 시작됐죠. 2004년에 루게릭병에 걸린 가족을 위해서 MIT 출신 개발자가 만든 사이트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루게릭 환자들의 소셜 네트워킹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 이제 큰 기능을 하는 거는 바로 실시간 연구 플랫폼으로 이제 동일한 증상이나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자신의 증상과 데이터를 공유하는 어떤 그런 공유의 장이 되었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현재는 1,800개 이상의 질환에 대해서 75만 명의 환자가 사용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볼 수 있겠지만 환자들이 데이터를 교환하고 이렇게 Patient Like Me라는 플랫폼에 이렇게 업로드를 하게 되면 이 환자가 만약에 동의를 한다면 이 환자의 데이터들은 제약회사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분석돼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뭐 이제 연구가 될 수 있겠죠. 뭐 주로 이런 환자들은 이런 약물이 잘 듣더라. 이런 환자들은 이런 증상들이 이제 발현하더라. 이런 것들이 영구적인 리서치 페이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생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환자들이 이제 자신에게 떨어지는 직접적인 어떤 그런 이득은 없지만, 예를 들어 뭐 직접적으로 이 데이터를 연구에 참여시키는 걸 동의한다고 해서 주로 받는 뭐 스타벅스 커피 쿠폰이나 이런 것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질환에 대해서 연구 결과가 발생되고, 그러면 더 빨리 이 질환이 정복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많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 가입을 했는데 나중에 바로 뒷페이지에서 보여드릴 텐데, 거기에 저도 이제 연구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뒷페이지에서 한번 실제로 생긴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저의 질환을 커밍아웃 하게 되나요? 저는 많이 심하진 않은데 사실 예전에는 굉장히 심각했어요. 약간 대학교 때라든지 아니면 임상이 있을 때 이제 신규 간호사일 때는 그당 IBS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오면 어김없이 화장실로 달려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되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좀 재밌게도 그 소개팅을 하면 불편한 사람과의 이 식사가 시작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보통 이제 소개팅하면 밥을 먹고 이제 커피를 마시러 가는데, 밥을 먹으면 이제 불편하게 이렇게 뭐 이제 물론 웃고 있겠지만 불편하게 이렇게 밥을 먹은 다음에 커피숍에 가면 어김없이 저는 화장실에 갔어야 됐어요. 왜냐면 밥이 너무 불편하게 먹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저에게 스트레스풀했고, 어김없이 다이어리아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신규 때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고 해서 제가 IBS가 있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요즘에는 거의 없어요. 그게요, 이게 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요즘에는 밀가루를 끊었거든요. 그래서 밀가루를 끊어서 있는데 IBS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TMI였나요? 그래서 아무튼 IBS에 대해서 제가 Patient Like Me에 한번 가입을 해봤는데, 가입을 하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요. IBS 오버뷰가 보여지고요. What is IBS? IBS가 무엇이냐에 대한 정의뿐만 아니라 얼만큼의 사람들이 IBS를 겪고 있는지, 주로 그 연령대는 어떻는지, 그리고 언제 처음으로 심텀이 시작됐고 성별은 어떤지 라는 것들도 보여지고요. 여기 자세히 보면 여러분 메뉴가 보여지는데 How it affect people, 그래서 사람들이 이 IBS로 인해서 어떻게 삶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How people treat it,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트리트먼트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각종 노하우뿐만 아니라 경험들이 이렇게 쉐어링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뉴스피드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거를 이제 수업 때문에 회원가입을 해보고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이 질환이 이렇게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렇게 막 자주 들어가 보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게 여러분들이 희귀병이라든지, 그쵸? 우리나라에 몇 명이 없어요.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치료하는지가 궁금하고, 그쵸?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아직 전복되지 못한, 완전히 우리가 마스터하지 못한 질환이라면 더더욱 이런 정보들이 소중하겠죠.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소중할 거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의 공유의 장을 이제 제공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환자 간의 소셜 네트워크의 형태는 다음이나 네이버 카페 같은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밴드의 형태로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서울병원의 유방암센터의 유방암 환자 자주 모임 사이트는 산샘둥지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환우들의 투병 일기라든지 암 관련 연구 참여자 모집 아니면 유방암 관련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고요. 2003년에 Patient Like Me보다 조금 더 빨리 만들어졌네요. 2003년에 만들어진 당뇨와 건강이라는 카페의 경우에는요, 현재 국내 23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고요. 당뇨 정보뿐만 아니라 교육을 제공하는 그런 정보도 제공하고, 병원 소개 뿐만 아니라 이제 당뇨 물품 판매까지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 보면요, 인터넷 신문이랑 매거진, 당뇨 학교, 그 다음에 뭐 소모성 재료 같은 것들, 병원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환자와 환자 간의 소셜 네트워크도 있지만 환자와 의료진 간의 소셜 네트워크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Just Answer, 답을 주세요라는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여기 사실은 의사, 간호사뿐만 아니라 뭐 변호사, 그러니까 법률 상담뿐만 아니라 뭐 그러니까 집을 고치는 거에 대한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전문가에게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예요. 그래서 Just Answer 사이트의 Doctor and Nurse 메뉴에 들어가면요, 채팅 형태로 이제 실시간 상담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들을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답변을 받을 수 있는 형태의 사이트가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MD 라이브라는 그 사이트는요, 한 3,900만 명의 회원이 현재 사용 중인데, 유료 결제를 통해서요, 의사와 정신과적인 뭐 진료 상담, 아니면 신체적인 상담 같은 것들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좋은 거는 모바일 앱으로도 활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질문 있을 때마다 집에서 노트북을 켜고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급한 것도 있겠죠. 헬스 컨디션 같은 경우에 굉장히 급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모바일 앱으로도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소비자
건강정보학에 포함되는 주요 개념들을 한번 배워보았고,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사례들을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